결혼식 당일 예식 차량 행렬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는 피부가 살짝 까진 소꿉친구를 안고 구급차에 올랐고 신부 예복을 입은 채 피를 흘리는 나를 길가에 버려두었다. 3일 뒤 그가 신부인 나를 찾으러 병원에 오자 의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가 떠나기 전 의사는 말했다. 이 결혼식은 장례식으로 바꾸는 편이 훨씬 낫겠네요. 예식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을 때 나는 여전히 신부 예복을 입고 있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고 차 앞부분은 누군가 꽉 쥐어짠 것처럼 구겨져 있었다. 내 왼쪽 종아리는 좌석 틈에 끼었고 신부 예복 밑단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운전기사인 김 기사님은 운전대에 엎드린 채 사람을 부르고 있었다. 들러리를 서준 친구 하은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내게 달려왔다. 서연아, 움직이지 마.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 나는 고개를 숙여 내 다리를 보았다. 얇은 망사 같은 옷 밑단에서 피가 배어나와 한 방울씩 차량 바닥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강도진이 뒷차에서 뛰어내렸다. 나는 그가 나를 먼저 끌어내줄 거라고 생각했다. 어찌됐든 오늘은 우리의 결혼식이었으니까. 나는 그와 대학교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월세방에서 시작해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6년을 만났다. 그의 어머니 조계순 여사가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며 처음으로 무시했을 때부터 마침내 도진이가 그럼 대충 치르자고 고개를 끄덕였을 때까지 나는 그가 적어도 이런 순간만큼은 내가 자신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지나쳐 다른 차를 향해 달려갔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신지아는 손등에 피부가 아주 살짝 까져 있었다. 지아는 눈시울을 붉힌 채 차문에 기대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진아, 나 너무 무서워. 아까 가슴이 아팠어. 강도진은 신지아를 번쩍 안아들었다. 지아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은이는 멍하니 있다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강도진, 서연이가 아직 차 안에 있잖아. 다리에 피가 나고 있다고. 강도진은 걸음을 멈칫하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아주 짧은 시선이었다. 마치 길을 지나치는 사람을 보듯 짧았다. 네가 먼저 서연이 좀 부축해서 나와. 구급차가 금방 올 거야. 그는 지아가 지병이 있어서 자극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차문을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하은이는 화가 나서 목소리마저 갈라졌다. 쟤는 그냥 살짝 까진 것뿐이잖아. 서연이는 차에 끼었다고. 신지아는 강도진의 품에 안겨 가볍게 기침을 하더니 눈물을 흘렸다. 도진아, 내가 너희 방해한 건 아니지. 나 신경 쓰지 마. 서연, 언니가 나를 원망할 거야. 강도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말하지 마. 첫 번째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내리자 강도진은 신지아를 안고 구급차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부서진 예식 차량 안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들어와 온몸이 덜덜 떨렸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강도진. 그는 구급차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나는 물었다. 정말 걔를 먼저 데리고 갈 생각이야. 그는 나를 보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윤서연, 이런 상황에서 질투 좀 하지 마. 지아는 지금 상태가 불안정해. 너한테는 하은이랑 김 기사님도 있잖아. 나는 메마른 입술로 헛웃음을 지었다. 웃으니 상처가 조금 아팠다. 나 피나고 있어. 나도 알아. 그가 말했다. 네가 좀 참아. 이 짧은 한마디가 내게 남아있던 마지막 통증마저 차가운 냉기로 짓눌러버렸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내 눈앞에서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번쩍였다. 마치 황당한 축제 같았다. 하은이는 욕을 한마디 내뱉고는 쭈그려 앉아 내 상처를 지혈해 주었다. 서연아, 조금만 버텨. 내가 두 번째 구급차 불렀어. 나는 강도진이 떠난 방향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손에 낀 결혼 반지를 빼냈다. 그 반지는 강도진이 직접 고른 것으로 안쪽에는 우리 이름의 첫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청혼하던 날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든 나 혼자 마주하게 두지 않겠다고 했었다. 지금 그 반지에는 내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반지를 하은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 대신 잘 챙겨줘. 하은이의 눈이 붉어졌다. 말하지 마. 일단 지혈부터 하자. 내가 깨어나면 나는 저 반지를 그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 10여 분 뒤에야 두 번째 구급차가 도착했다. 내가 들것에 실려갈 때 신부 예복이 바닥에 끌리며 긴 핏자국을 남겼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수군거렸다. 어쩌다 신부가 저렇게 운이 없을까? 결혼식 날 피를 보다니 도진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지아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잖아. 윤서연 평소엔 철들어 보이더니 오늘 지아 때문에 억지 부리는 건 아니겠지?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소리들을 한마디 한마디 전부 기억해 두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오한을 느끼고 있었다. 간호사가 신부 예복 밑단을 가위로 잘라냈고 최진우 의사는 상처를 보더니 즉시 봉합과 검사를 지시했다. 보호자분 누구신가요? 간호사의 물음에 하은이가 뛰어왔다. 제가 친구예요. 신랑은요? 하은이는 이를 꽉 깨물었다. 다른 사람 따라갔어요. 최진우 의사는 나를 쓱 한번 쳐다보고는 더 묻지 않고 상처부터 치료하자고 했다. 살갗을 꿰매는 바늘이 지나갈 때마다 아파서 손가락이 떨렸다. 하은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너희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지금 오고 계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 머리맡에 둔 내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진동했다. 카카오톡 결혼식 단체 대화방에는 메시지가 가득했다. 시어머니 조계순이 앙칼진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다들 당황하지 마세요. 결혼식은 일단 잠정 연기합니다. 우리 지아가 놀라서 도진이가 검사 받으러 같이 갔어요. 서연이는 큰일 없을 겁니다. 여자가 결혼식 당일이라 예민해서 저러는 거니 다들 이해해 주세요. 나는 그 음성 메시지를 빤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났다. 내 다리는 7바늘이나 꿰맸고 허리에는 타박상을 입었으며 머리는 차창에 부딪혀 뇌진탕 관찰이 필요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는 그저 예민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하은이에게 단체 대화방의 모든 메시지를 화면으로 저장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은이는 화면 저장을 하면서 욕을 퍼부었다. 이 집구석 진짜 사람 새끼들이 아니네. 나는 말했다. 욕하지 마.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을 거야. 저녁이 되자 우리 엄마 이명숙 여사가 병원에 도착했다. 엄마는 밀가루가 묻어 지워지지 않은 칼국수집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내 다리에 감긴 붕대를 보자마자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우리 서연이 많이 아프지. 원래는 울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의 질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다.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엄마는 멈칫했다. 나를 한번 보고 가위로 갈기갈기 찢긴 신부 예복을 한번 보더니 갑자기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하지 마. 설득도 질문도 없었다.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어떡하냐는 말도 없었다. 그저 그래, 하지 마. 이 네 글자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사고 현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울고 싶어졌다. 밤이 되도록 강도진은 오지 않았다. 그는 문자 하나만 덜렁 보냈다. 지아는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해. 너한테는 하은이랑 장모님이 계시니까 내일 아침에 너 보러 갈게. 결혼식 일로 너무 소란 피우지 마. 우리 엄마도 지금 많이 지치셨어.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하은이에게 휴대전화를 넘겨 화면을 저장하게 했다. 하은이는 이를 갈며 그대로 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전산망에 접속해 강도진의 어머니에게 매달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둔 생활비 100만 원 송금을 취소했다. 그런 다음 결혼식 잔금 결제 창을 열어 이체를 정지시켰다. 마지막으로 강도진의 이름을 내 연락처에서 정산 대상으로 바꿨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는 베개에 기댔다. 창밖으로는
응급실 불빛이 빛나고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 병원에는 매일 누군가 실려오고 매일 누군가 떠난다. 그리고 나는 내 결혼식 날 마침내 6년이라는 기나긴 자기 기만에서 깨어났다. 새벽 3시 간호사가 병실을 순회하러 왔다. 간호사는 내 휴대전화 화면에 켜져 있는 반지 사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환자분, 그만 주무세요. 내가 물었다. 신지아 환자는 어느 병동에 있나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응급실 관찰구역에 있어요. 별일은 아니고 손등에 찰과상이랑 과호흡 증세예요. 나는 웃었다. 그럼 강도진은요? 지켜보고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그분이 보호자란에 서명하셨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지 급히 덧붙였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몸부터 챙기세요. 물론 깊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왜 나에게 오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어디서부터 정산을 시작할지 생각할 것이다. 강도진은 3일째가 되어서야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나는 이미 퇴원 수속을 마친 상태였다. 다리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아 하은이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최진우 의사는 퇴원을 권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집에서 돌보는 게 편하다고 하셨고 나 역시 이 병원에 남아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퇴원하기 전 최 의사는 진료 기록부와 검사 결과지를 건네며 말했다. 상처에 물 닿지 않게 하고 제때 소독하세요. 허리 타박상은 푹 쉬어야 합니다. 어지러우면 다시 와서 검사 받으시고요. 내가 서류를 받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자 그는 내 평범한 외투와 종이 가방에 쑤셔 넣어진 찢어진 예복을 번갈아 보았다. 그가 갑자기 물었다. 그 결혼식 아직도 할 생각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 합니다. 최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잘 됐네요. 사람은 자기 자신답게 살아야죠. 내가 퇴원한 지 30분 뒤 강도진이 병실로 뛰어 들어왔다고 나중에 하은이가 말해주었다. 그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여전히 결혼식 날 입었던 정장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넥타이는 구겨져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텅 빈 침대를 보고 멈칫했다. 윤서연 환자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가 말했다. 퇴원하셨어요. 강도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맘대로 퇴원하라고 했습니까? 마침 진료실에서 기록부를 들고 나오던 최진우 의사가 그를 보았다. 본인이 동의했고 어머니가 서명했습니다. 그쪽은 누구시죠? 강도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가 약혼자입니다. 최 의사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약혼자요. 강도진이 불쾌한 듯 말했다. 의사 선생님, 그 태도는 뭡니까? 최 의사는 기록부를 덮으며 크지 않은 목소리로 주변 간호사들마저 조용해지게 만들었다. 그 환자분 실려왔을 때 예복 입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7반을 꿰맸고 보호자 서명은 들러리가 했죠. 당신은 다른 여자를 안고 응급실에 들어와서 그 여자 보호자란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와서 3일이나 지났는데 신부가 어디 있는지 묻는 겁니까? 강도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아는 상황이 특수했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신경 안 쓴 게 아니라고요. 최 의사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 결혼식은 장례식으로 바꾸는 편이 훨씬 낫겠네요. 강도진이 충격받은 얼굴로 반문했다. 뭐라고요? 최 의사는 그의 표정을 빤히 보며 담담히 덧붙였다. 장례 치른 건 그쪽 결혼식이라고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 환자분은 아주 잘 살아있으니까 하은이가 최 의사 흉내를 내며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나는 엄마의 칼국수집 뒷방에서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다. 하은이는 엄마가 끓여준 죽을 내밀며 말했다. 그 의사 선생님 말 한번 참 시원하게 하네. 내가 피식 웃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도진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를 받자 그는 화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연, 너 왜 퇴원한다고 말도 안 했어?
나는 다리의 붕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가 바쁘잖아. 그는 2초간 침묵했다. 결혼식 날 네가 억울했던 거 알아. 하지만 지아는 그때 놀라서 가슴 통증이 왔다고. 걔 어릴 때 사고 났던 거 너도 알잖아. 내가 물었다. 그래서 내가 피 흘린 건 사고도 아니란 거야. 강도진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너 자신을 왜 걔랑 비교해? 그럼 난 누구랑 비교해야 하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진아, 서연 언니랑 싸우지 마. 다 내 잘못이야. 신지하였다. 목소리는 바늘처럼 부드럽고 뾰족했다. 강도진은 즉시 목소리를 낮췄다. 너 일어나지 마. 나는 전화를 외부 스피커로 바꿨다. 그 말을 들은 하은이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내가 강도진에게 물었다. 너 지금 어디야? 그는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병원이야. 지아 곁에 있어. 얜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해. 나는 웃음이 났다. 걔는 손등 살짝 까진 걸로 3일을 지켜보고 나는 다리 7반을 꿰매고 알아서 퇴원했네. 참 좋다. 강도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윤서연, 비꼬지 마. 결혼식이 이 지경이 돼서 다들 속상해. 일단 돌아와. 결혼식 뒷수습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뒷수습은 내가 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진단서, 결제 내역, 예식장 계약서, 차량 계약서, 그리고 하은이가 챙겨둔 반지가 있었다. 결혼식 취소, 파혼, 신혼집, 결혼식 비용, 너희 집 빌려간 돈, 내가 네 엄마한테 보낸 생활비, 우리 하나하나 다 정산하자는 소리야.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강도진이 헛소리를 들었다는 듯 말했다. 윤서연, 억지 좀 그만 부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리면 화도 나지 않는 법이다. 나는 말했다. 강도진,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야. 내가 지아를 먼저 병원에 데려갔다고 이러는 거잖아. 그것 때문만이 아니야.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6년 동안 네가 매번 나더러 걔한테 양보하라고 했기 때문이지.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지아는 가족이 없잖아. 걔한테는 우리뿐이라고. 우리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 혼자 칼국수집 하면서 나 키웠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가족이 많지 않지만 그걸로 누군가를 인질잡듯 굴진 않았어. 강도진이 낮게 말했다. 너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예전엔 내가 너무 다루기 쉬웠지.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오늘 오후 6시 전까지 정산표 보낼게. 반지는 소포로 보낼 거고 신혼집은 내가 계약금 내고 실내 장식 비용까지 된 거야. 너랑 네 엄마 3일 안에 너희 짐 다 빼. 강도진은 마침내 다급해졌다. 신혼집까지 정산하겠다고. 윤서연, 거긴 우리 신혼집이야. 이제 아니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옆에서 하은이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다. 속이 다 시원하네. 진작 이랬어야지.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앞으로 죽그릇을 밀어줄 뿐이었다. 일단 먹어. 배가 든든해야 계산도 똑바로 하지. 나는 고개를 숙여 죽을 먹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자 문득 3년 전 신혼집을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다. 강도진은 수중에 돈이 쪼들린다며 나중에 갚겠다고 했다. 시어머니 조계수는 여자가 결혼 전에 너무 따지는 건 보기 안 좋다며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해야 진정한 가족이라고 훈수를 뒀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내 명의로만 계약했다. 그때 시어머니는 반달 동안이나 노골적으로 불쾌한 티를 냈다. 나중에 시어머니는 수법을 바꿨다. 내게 장식 비용을 내게 하고 가구값을 내게 하고 강도진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게 했다. 어차피 다 한 가족 아니냐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 예전엔 그저 앞으로 살림할 때 참고하려고 적어둔 거였지만 이제는 그 장부가 그들 입에서 오르내리던 강씨 집안에 빈손으로 붙어먹으려는 여자가 내가 아님을 증명할 무기였다. 오후에 나는 강도진에게 정산표를 보냈다. 항목일, 신혼집 계약금 및 잔금 3억 원, 윤서연 개인 계좌에서 지급, 항목2, 실내 장식 비용사 500만 원, 가구 및 가전 3, 0만 원 항목 3, 예식장 예약금, 사진 촬영, 예복, 화장, 예식 차량 등 총계사 0만 원 항목 4, 지난 2년간 시어머니 건강검진, 약값, 생활비 대납액 총이 500만 원 항목 5, 결혼식 사고 당시 임의로 경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인명피해 보상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청구. 메시지를 보낸 후 강도진은 답이 없었다. 10분 뒤 시어머니가 친척들 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친척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결혼식 날 사고가 좀 났다고 윤서연이가 트집을 잡고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구서까지 들이밀면서 우리 강씨 집안이 빚을 졌다고 돈을 내놓으라네요. 우리 도진이가 팔대를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재수 옴붙어서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하은이가 물었다. 답장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예식장 결제 영수증을 대화방에 올렸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영수증을 차례로 보냈다. 대화방에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나는 문자를 입력했다. 조계순 아주머니, 트집 잡는 게 아니라 파혼하는 겁니다. 내가 파혼 두 글자를 전송하자 대화방은 1분 동안 침묵에 잠겼다. 1분 뒤 강도진의 둘째 고모가 나섰다. 서연아, 너 내가 왜 그렇게 철이 없니? 결혼식 날 사고 난 건 누구도 원치 않았어. 도진이가 지아 챙긴 건 다급해서 그런 건데 넌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니? 나는 답장하지 않고 곧바로 내 응급실 진단서를 올렸다. 왼쪽 종아리 열상, 7바늘 봉합, 허리 연부 조직 타박상, 가벼운 뇌진탕 관찰 요망. 대화방에 점선을 찍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신지아의 응급실 처치 기록도 올렸다. 손등 표재성 찰과상, 과호흡, 휴식 권장. 하은이는 옆에서 킬킬댔다. 비교 한번 기가 막히네. 시어머니는 황급히 나를 욕하던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나는 이미 화면을 저장해둔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다시 메시지를 올렸다. 진단서 같은 걸 누가 볼 줄 안다고 그래. 지아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찰과상보다 놀란 게 더 심각한 거야. 서연아, 명색이 언니인데 그렇게 속 좁게 굴면 안 되지. 나는 명색이 언니라는 글자를 보며 황당함을 느꼈다. 신지아는 나보다 1살 어리지만 그녀가 우리 삶에 등장한 그날부터 강씨 집안의 모든 사람은 나에게 그녀를 양보하라고 강요했다. 그녀가 내가 고른 꽃다발이 예쁘다며 탐을 냈을 때 시어머니는 지아의 소박한 소원이니 네가 다른 걸 고르라고 했다. 그녀가 첫 번째 예식 차량 바로 뒷차에 타고 싶다고 했을 때 강도진은 걔가 멀미가 심하니 우리랑 가까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했다. 그녀가 결혼식 전날 밤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을 때 강도진은 새벽 2시까지 그녀와 통화하며 달랬고 나는 숙소에서 혼자 식순을 점검해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속 좁게 굴지 말자고 나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속이 좁았던 게 아니라 그들이 갈수록 선을 넘었던 것이다. 나는 결혼식 식순표를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조계순 아주머니, 저는 신지아의 언니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닙니다. 결혼식 당일 그녀의 좌석, 차량 순서, 상비약 가방 배치는 제가 사전에 다 확인해둔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경로를 바꾸자고 한 게 누구인지 저는 꼭 알아낼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올라가자 신지아가 처음으로 대화방에 등장했다. 서연 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주머니 원망하지 마시고 도진이도 원망하지 마세요. 언니가 다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손등에 붕대를 감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찰과상 부위에 과하게 큰 붕대를 감아 중상인 것처럼 각도를 잘 잡고 찍은 사진이었다. 친척 중 누군가 즉시 동정하며 나섰다. 지아도 다쳤잖니. 여자애들 둘 다 안 됐어. 서연아,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예복 밑단이 피에 물든 사진을 보냈다. 하은이가 응급실 앞에서 찍어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옷은 잘려 있었으며 종아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대화방은 완전히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잠시 후 평소 말수가 없던 친척 형수 하나가 메시지를 남겼다. 상처가 꽤 깊어 보이네요. 도진 서방. 그땐 정말 서연 씨 곁에 안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답이 너무도 흉할 테니까. 강도진이 드디어 대화방의 입을 열었다. 그만하세요. 개인적인 일은 여러 사람 앞에서 떠들지 맙시다. 나는 그에게 답장했다. 네 엄마가 먼저 나더러 돈 싸들고 도망간 여자라고 이 방에서 떠들었어. 강도진이 답했다. 우리 엄마도 급해서 그러셨던 거야. 나도. 내가 피 흘릴 때 너도 급했지. 남의 여자 껴안고 뛰느라 급했을 뿐.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단체 대화방을 나갔다. 하은이는 손뼉을 치며 쾌재를 불렀다. 엄마는 그러나 미간을 찌푸렸다. 저 사람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엄마의 말이 맞았다. 오후 4시 시어머니 조계순이 친척 2명을 대동하고 칼국수집 문 앞을 막아섰다. 한창 손님이 가득 차 있을 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아들 결혼식 날 사고가 났는데 며느리란 년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청구서 들이밀면서 돈을 내놓으라네요. 우리가 며느리를 들였지 빚쟁이를 들였답니까?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쏠렸다.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조계순 씨, 내 가게에서 행패 부리지 마요.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손가락질했다. 이명숙 씨, 딸 교육 참 잘 시켰어. 결혼도 엎어진 마당에 우리 강씨 집안 등골을 빼먹으려 들어. 우리가 예단비도 줬고 식대도 냈는데 이제 집까지 달라고. 나는 의자를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아파 멈칫하자 하은이가 부축하려 했지만 나는 제지했다. 나는 한 걸음씩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조계순 아주머니, 예단비 2천만 원 주셨죠. 그중 500만 원은 당일 도진이 사촌 동생 사업 자금 보탠다고 뺏어가셨고요. 남은 500만 원은 예식장 계약금에 보탰습니다. 굳이 문 앞에 계좌이체 내역서 붙여드릴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식대 예약금도 제가 냈고 사진 촬영도 제가 냈고 예식 차량도 제가 불렀습니다. 아주머니네 집안이 낸 건 담배 한 보루랑 양주 2박스가 전부죠. 그것도 영수증 이름 잘못 적었다고 저한테 돈 받아 가셨잖아요. 하은이가 즉시 서류 봉투에서 복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다. 시어머니 옆에 있던 친척이 그걸 집으려 하자 하은이가 손으로 꽉 눌렀다. 만지지 마세요. 찢어지면 물어내셔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끼리 살부대 끼고 살면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 나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제 가족 안 할 거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가게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의 억지 울음도 멈췄다. 너 진짜 파혼할 작정이냐? 제대로 생각한 거야. 너같이 28이나 먹은 여자가 결혼식 당일 파혼하면 앞으로 누가 널 데려가겠어. 우리 엄마가 갑자기 탁자 위에 행주를 집어 대야에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내 딸 물건 아니니까 데려갈 놈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고 나도 놀랐다. 엄마는 평소 남과 싸우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가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우리 집을 가난하다고 무시할 때마다 엄마는 참고 또 참았다.
결혼은 두 집안의 일이라며 내가 곤란해질까봐 참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엄마는 내 앞을 막아선 채 떨리는 목소리지만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다. 조계순, 내 딸이 피 묻은 예복 입고 있을 때 당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래놓고 무슨 낯짝으로 내 가게에 와서 행패야. 낯짝이 있으면 빚진 돈이나 갚아. 염치가 없으면 경찰서까지 가서 진흙탕 싸움해줄 테니까 손님 중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다. 시댁이 너무하네. 시어머니는 체면을 구기자 나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윤서연, 너 절대 후회하지 마라. 나는 말했다.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일은 오늘까지 멍청하게 참았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떠났다. 그녀가 가고 난 뒤 엄마는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서연아, 옛날엔 그냥 한 번 참으면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알겠다. 어떤 인간들은 참으면 참을수록 더 사람을 짓밟는다는 걸. 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앞으론 안 참을 거야. 밤이 되자 강도진이 칼국수집에 찾아왔다. 가게로 들어오지는 않고 가로등 밑에 서 있었다. 내가 나가자 그는 내 다리에 붕대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마침내 당황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아직 아파. 나는 용건만 말하라고 했다. 그의 목을 대가 움직였다. 우리 엄마가 오늘 와서 소란 피운 건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본인한테 직접 하라고 해. 서연아, 우리 6년 만난 사이야. 정말 이 지경까지 가야겠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 남자를 6년이나 사랑했다. 그가 위가 안 좋은 것도, 고수를 못 먹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간을 짚는 버릇도 알았다. 신지아 편을 들 때마다 항상 내 이름부터 부른다는 것도 알았다. 서연아, 네가 철 좀 들어. 서연아, 지아는 안쓰러운 애잖아. 서연아, 나 난처하게 만들지 마. 예전엔 이 말들이 밧줄처럼 나를 처밤했다. 하지만 이제 그 밧줄은 끊어졌다. 나는 말했다. 내가 소란 피우는 게 아니야. 너희가 빚을 안 갚는 거지. 강도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신혼집 이야기는 당분간 하지 말자. 우리 엄마 몸 안 좋으셔서 자극받으면 안 돼.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봐, 또 단골 수법이네. 그가 눈을 부릅떴다. 뭐가? 내가 내 상처를 말하면 너는 신지아를 말하고 내가 돈 얘기를 하면 너는 네 엄마 건강을 핑계대지. 강도진, 너희 집 사람들은 전부 사정이 있는데 나만 닥치고 이해해야 하는 거니. 강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무어라 말하려는데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리모 월원하는데요. 모 열어낸데요. 화면에 신지아의 이름이 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아야. 전화기 너머로 신지아가 헐떡이며 우는 소리가 들렸다. 도진아, 나 손이 너무 아파. 의사 선생님이 흉터가 남을 수도 있대. 나 앞으로 피아노 못 치면 어떡해. 강도진은 즉시 긴장했다. 지금 바로 갈게.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내가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찰나의 민망함이 스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서연아, 나중에 다시 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봐. 그는 내가 너무 덤덤하게 나오자 당황한 듯 멈칫했다. 내가 덧붙였다. 이제부터 네가 걔한테 갈 때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넷째 날, 나는 짐을 챙기러 성남에 있는 신혼집으로 갔다. 그 아파트는 27평 남짓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내가 5년 동안 모은 돈과 엄마가 고향에 오래된 점포를 판 돈을 합쳐 마련한 곳이었다. 강도진은 당시 자기가 막 승진해서 돈이 대출금과 교육비로 묶여 있다며 나중에 보태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만 올렸다. 그건 내가 유일하게 양보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일로 나를 도둑 취급하며 빈정거렸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말이 맞았다. 도둑은 경계해야 하는 법이다. 하은이가 나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하은이도 냄새를 맡고 표정이 굳어졌다. 안에 누구 있어? 안방문이 열려 있었고 신지아가 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예식 사진 촬영 때 입으려고 준비해둔 흰색 비단 잠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얼굴엔 병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내 귀걸이를 귀에 대보던 그녀는 나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서연 언니, 여기 웬일이야? 나는 그녀가 입은 비단옷을 노려보며 말했다. 여긴 내 집이야.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도진이가 당분간 여기 아무도 안 산다고 했어. 병원에선 잠이 안 와서 도진이가 여기서 쉬라고 한 거야. 하은이가 폭발했다. 남의 옷 입고 남의 화장대에 앉아 있는 게 쉬는 거냐? 신지아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이게 서연 언니 건 줄 몰랐어요. 그냥 추워서 눈에 띄는 거 아무거나 걸친 것뿐이에요. 나는 옷장을 열었다. 내 신부 예복과 겉옷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신지아의 원피스 3벌이 걸려 있었다. 침대 협탁에는 그녀의 약통, 손보습제, 분홍색 보온병이 놓여 있었다. 이건 임시 거처가 아니었다. 입주를 한 거였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신지아가 손을 뻗어 내 기기를 치려고 했다. 뭐 찍는 거야? 나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타인 주거 침입 및 개인 물품 무단 사용 증거. 그녀의 안색이 변했다. 서연 언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나랑 도진이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야. 도진이는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내가 받아쳤다. 그래서 널 내 신혼집에 박아두셨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강도진이 서둘러 도착했다. 신지아가 부른 모양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사진을 찍는 나를 본 그의 얼굴이 굳었다. 윤서연, 또 뭐하는 짓이야? 나는 신지아가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며 당장 벗으라고 했다. 강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얘 몸도 안 좋은데 기어코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줘야겠어. 나는 그를 쳐다보며 예전에 내가 참 눈이 삐었었다고 생각했다. 이 뻔한 수법을 그는 참 능숙하게도 쓴다. 신지아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서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그게 신지아를 망신 주는 일이 되는 논리. 나는 말했다. 이건 내 옷이고 허락 없이 입었으니 도둑질이야. 신지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도진아, 나 정말 몰랐어. 그냥 너무 추워서 그랬어. 강도진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옷 한 벌 가지고 유난 떨지 마.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잠옷 70만 원. 귀걸이 20만 원. 침구 세트는 제가 썼으니 세트로 50만 원. 지금 이체해. 강도진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하은이는 옆에서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신지아의 표정도 굳어졌다. 내가 진짜로 돈을 뜯어낼 줄은 몰랐던 거다. 강도진은 불쾌한 듯 말했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됐냐? 나는 휴대전화 송금 화면을 열어 내밀었다. 네가 얘 안고 구급차에 올랐던 그날부터 그는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돈을 보냈다.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내가 계속 사진을 찍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른다. 돈을 받은 후 나는 여행 가방을 열어 내 신분증과 중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하은이는 계약서들을 챙겨주었다. 나는 등기 권리증, 매매 계약서, 장식 영수증을 모두 서류 봉투에 넣었다. 강도진이 옆에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집 문제는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지아는 이틀만 있다가 갈 거야. 결혼식 날짜 다시 잡고 그때 가서 제대로 얘기하자. 나는 짐 싸던 손을 멈췄다. 강도진,
넌 아직도 내가 그냥 화가 나서 이러는 줄 알지.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야. 나는 웃었다. 아니라고. 나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내게 내밀었던 혼전 계약서 초안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결혼 후 아내는 가계 지출의 일부를 부담하며 신혼집은 부부 공동 사용주택으로서 시어머니에게 장기 거주권이 있다. 그때는 기분이 나빠서 서명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다. 지금 이 종이는 그들이 나를 등쳐먹으려 했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나는 강도진에게 그 종이를 건넸다. 이거 네 엄마가 네 사촌 누나 시켜서 쓴 거지. 강도진은 종이를 슬쩍 보더니 안색이 변했다. 우리 엄마도 나중에 가정 불화 생길까봐 안정적으로 하려고. 내가 집 사고 장식비까지 냈는데 네 엄마가 장기 거주하면서 너랑 신지아가 맘대로 사람을 들이는 게 가정이 안정되는 거니. 그는 목소리를 깔았다. 지아 이야기는 꺼내지 마. 내가 되물었다. 얘기 안 꺼내게 생겼어.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 방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신지아는 안방 문턱에 선 채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나는 짐을 다 챙겨 가방을 끌었다. 그녀 곁을 지날 때 나는 멈춰서서 말했다. 신지아.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가 말했다. 강도진이 좋으면 그냥 네가 가져. 아픈 척할 필요도, 언니라고 부를 필요도, 내 옷을 훔쳐 입을 필요도 없어. 넌 연약한 게 아니라 그냥 욕심이 많은 거야. 그녀의 눈물이 툭 떨어졌다. 나 그런 거 아니야. 강도진이 발끈했다. 윤서연, 적당히 해. 지아는 계속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는데 넌 왜 그렇게 악의적으로 사람을 깎아내려. 나는 하은이 손에서 반지 상자를 건네받아 열었다. 피가 묻었던 반지는 이미 깨끗하게 닦여 상자 안에 차갑게 누워 있었다. 나는 반지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돌려줄게. 강도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기한 내 퇴거 통지서를 꺼내놓았다. 이 집은 내 혼전 개인 재산이야. 3일 안에 너랑 네 엄마 짐 싹 빼. 신지아는 지금 당장 나가고 안 그러면 관리사무소랑 변호사 부를 테니까. 강도진은 그 통지서를 보더니 마침내 상황이 통제불능이라는 걸 깨달은 듯했다. 서연아, 우리 대화 좀 해. 아까 다 했잖아. 너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식 날, 내가 피 흘리며 예식 차량 안에 앉아 닫히는 구급차 문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네가 나한테 매정함을 가르쳐줬잖아. 말을 마친 뒤 나는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다. 등 뒤에서 신지아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강도진은 따라 나오지 않았다. 승강기 문이 닫히는 순간 하은이가 물었다. 많이 힘들어. 응, 힘들어. 하은이가 위로하려는 찰나 내가 덧붙였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그날 밤 신지아는 카카오톡 소개 사진에 붕대를 감은 자기 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오해가 있었는데 변명할 길이 없네. 그저 그녀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 공통지인 중 한 명이 곧바로 그걸 화면 갈무리에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 밑에 달린 댓글 중에는 지아, 넌 너무 착해라는 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결혼식 날부터 난리를 치더니 참 재수 없네라는 말도 있었다. 나는 그 저장본을 다 읽고 신지아 명예훼손 증거라는 보관함에 저장했다. 하은이가 물었다. 반격 안 해. 안 급해. 저런 애들은 원래 알아서 꼬리를 밟히게 돼 있거든. 7일째 되던 날 나는 병원에 외래 진료를 갔다. 상처는 잘 아물고 있었지만 걸을 때는 여전히 아팠다. 최진우 의사가 상처를 소독할 때 내가 아파서 이를 악물고 참으며 가볍게 웃자 그가 말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억지로 참지 말고. 나는 습관이 돼서요. 하고 대답했다. 그 말을 뱉어놓고 나 자신도 멈칫했다.
최 의사도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그런 습관 들이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내 마음을 작은 망치로 톡 두드리는 것 같았다. 처방전을 챙겨 병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신지아와 마주쳤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강도진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에는 지난번보다 더 큰 붕대가 손의 절반을 덮고 있었다. 화장으로 창백하게 연출한 얼굴과 옅게 칠한 입술은 마치 중환자실에서 막 나온 사람 같았다. 나를 본 강도진은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신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 언니, 진료받으러 왔어요. 나는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손을 뻗어 내 소매를 잡았다. 도진이 그만 원망하면 안 돼요. 그날은 저 걱정하느라 그랬던 거예요. 언니한테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제가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을 응시했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손을 놓더니 몸을 뒤로 움츠리며 즉시 눈물을 쏟아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강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아, 지아가 너한테 사과하고 있잖아. 나는 대답했다. 내 소매 놔달라고 한 것뿐인데. 신지아가 손을 떼자마자 몸을 웅크리며 말했다. 언니가 저 미워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고 난 날 제가 고의로 그 차에 탔던 것도 아니고 언니가 다칠 줄도 몰랐어요. 왜 모든 잘못을 저한테 덮어씌우려고 하세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신지아, 넌 네가 빨리 울어버리면 남들이 사실관계를 따질 틈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나는 그녀의 손을 가리켰다. 네 상처 얼마나 심각한 건데. 강도진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연, 적당히 해. 나는 몸을 돌려 간호사 자리로 향했다. 마침 최 의사가 거기 있었다. 선생님, 신지아 환자 당일 진료 기록 본인이 원하면 공개할 수 있나요? 최 의사는 신지아를 한번 보더니 대답했다. 물론 본인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죠. 신지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 것부터 공개하죠. 나는 내 진단서와 봉합 기록, 처방전을 옆에 빈 탁자 위에 펼쳐 놓았다. 이게 내 상처야. 왼쪽 종아리 7바늘 봉합, 허리 타박상, 가벼운 뇌진탕 관찰 요망. 신지아, 네가 억울하다면 네 진료 기록도 꺼내서 보여줘.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다. 신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더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 서연 언니, 전 언니처럼 기가 세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상처만 치료하고 싶을 뿐이에요. 치료받는 건 좋은데 거짓말은 하지 마. 강도진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만해. 얘 손에 흉터가 남을지도 모른다는데 그걸로 부족해. 그때 최진우 의사가 불쑥 끼어들었다. 표재성 찰과상은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독만 제때하면 됩니다. 강도진이 움찔했고 신지아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최 의사는 전문가답게 감정 없는 톤으로 말을 이었다. 물론 추후 감염이 생기면 경과를 봐야겠지만 당일 응급실 기록만 보면 그냥 가벼운 찰과상 맞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동정어린 눈길로 신지아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마침 나를 데리러 온 하은이가 그 말을 듣고 생기를 박았다. 살짝 까진 걸로 휠체어 타고 7반을 꿰맨 사람은 걸어다니고. 신지아 씨, 참 연기도 잘하시네. 신지아가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강도진을 올려다보았다. 도진아, 내가 널 곤란하게 만들었니? 나 그냥 치료받지 말까? 강도진이 즉시 몸을 굽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상처가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가 저렇게 다정하게 신지아를 달래는 걸 볼 때마다 질투하고 서운해하며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 자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피곤할 뿐이었다. 나는 기록을 챙겨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다. 강도진이 두 걸음 쫓아왔다. 서연아. 나는 멈춰섰다. 그가 말했다. 꼭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지아를 망신줘야 속이 시원해. 나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강도진, 넌 아직도 걔가 망신당한 것만 보이고 내가 피 흘린 건 안 보이지. 그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말을 이었다.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야. 병원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다. 하은이가 가방에서 인쇄된 종이 다발을 꺼냈다. 사실 확인할 거 하나 더 있어. 나는 하은이를 쳐다보았다. 하은이는 종이를 나에게 건넸다. 차량 경로 변경 내역 알아냈어. 원래 경로는 공사 구간 안 지나가. 근데 중간에 바뀐 거 차량 대여. 업체 말로는 대화방에서 누군가 새 위치를 보냈대. 나는 종이를 넘겨 운전기사님이 보내준 카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결혼식 날 오전 9시 17분 신지아가 메시지를 보냈다. 도진아, 나 성수로 꽃집에 약가방 두고 온 것 같아. 예식 차량 행렬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따 나 쓰러질까봐 겁나서. 강도진이 답했다. 어머니, 돌아가서 가져오죠. 지아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아래로 더 내려가자 기사가 남긴 말이 있었다. 성수로 쪽 오늘 공사 중이라 돌아가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신지아가 답했다. 몇 분 안 걸려요. 금방 가져올게요. 오늘 서연 언니 기쁜 날인데 저 때문에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은이가 코웃음을 쳤다. 일 생기면 안 된다더니 제일 큰 일을 만들었네. 나는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라는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기사님이 증언해주겠대. 원래 경로 안 바꾸려고 했는데 신랑이랑 신랑 어머니가 다 동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더라. 내가 물었다. 약가방은 가져왔대.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꽃집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가지러 온 적 없대. 나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병원 입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강도진이 휠체어에 앉은 신지아를 밀며 나오고 있었다. 신지아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꽃처럼 휠체어에 기대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꽃이 아니었다. 칼이었다. 그리고 강도진은 그 칼을 내 앞으로 친절하게 배달해준 사람이었다. 경찰서에서 사고 후속 처리를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가 오자 강도진은 드디어 당황했다. 그는 내게 전화를 5통이나 걸었다. 내가 안 받자 6번째에는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아직 사고 과실 비율도 안 나왔어. 일을 너무 키우지 말자. 지아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답장했다. 난 증거만 봐. 다시 문자가 왔다. 우리 한번 만나. 나도 답했다. 경찰서에서 봐. 다음 날 오전 나와 하은이는 시간 맞춰 도착했다. 강도진은 이미 대기실에 와 있었다. 그의 곁에 신지아는 없었고 조계순 시어머니만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윤서연, 너 기어코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냐? 결혼식 날 사고 난 건 네 집인들 안 속상하겠어. 꼭 우리 도진이를 피말려 죽여야 속이 시원해. 나는 대꾸하지 않고 빈자리에 앉았다. 강도진이 내 다리를 보며 물었다. 좀 나아졌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본론만 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직원이 곧 우리를 부르고 조사가 시작됐다. 사고 자체는 복잡하지 않았다. 공사 구간에 진입한 후 앞차가 임시 차단막을 피하려 급제동을 했고 뒷차들이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 가장 심하게 파손된 건 첫 번째 예식 차량이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내 다리가 찌그러진 좌석 가장자리에 베인 것이다. 문제는 예식 차량 행렬이 왜 갑자기 경로를 바꿨느냐였다. 김 기사님이 출석했다. 50대 중반의 순박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불안한 듯 계속 손을 비볐다. 원래 경로는 제가 짠 게 아닙니다. 중간에 신부,
아니 신랑 측 지인이 꽃집에 약가방 가지러 간다고 해서요. 제가 공사 구간 우회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신랑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강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저는 그때 지아가 걱정돼서 김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셨죠. 경찰이 김 기사님에게 메시지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김 기사님이 인쇄된 종이를 내밀었다. 신지아가 경로 변경을 요구하고 강도진이 동의하고 시어머니가 맞장구 치고 기사님이 공사 구간을 경고했지만 무시당한 대화 내용이 책상 위에 고스란히 펼쳐졌다. 시어머니는 기록을 보더니 곧장 변명했다. 지아도 혹시나 결혼식 날 쓰러질까봐 약가방부터 챙기자고 한 거죠. 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물었다. 그 약가방 어디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경찰이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나는 꽃집 사장님이 써준 서면 확인서를 제출했다. 원래 경로에 있던 꽃집 사장님이 써준 확인서입니다. 당일 신지아가 말한 약가방을 가지러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꽃집에 약가방을 맡겨둔 적도 없다고 합니다. 강도진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안색이 점점 굳어졌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을 바꿨다. 지아가 착각했나 보지. 나는 그녀를 응시했다. 착각이요. 그 착각 한마디 때문에 행렬 전체가 사고 났어요. 걔는 살짝 까지고 구급차 탔고 전 칠반을 꿰매고 버려졌죠. 아주머니는 정말로 착각이란 단어 하나로 이게 다 덮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럼 어쩌라고. 지하더러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 관련 책임자들에게 배상 청구할 테니까요. 강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지아를 고소하겠다고. 걔뿐만이 아니지. 그는 흠칫 놀랐다. 강도진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너도 포함해서. 방안이 고요해졌다. 강도진은 뺨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너는 경로 변경에 동의한 사람이고 사고 후에도 보호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야.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너는 결혼식 당일의 주요 책임자야. 차량 배치, 동선 확인, 현장 수습 모두 내 책임이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너 미쳤어. 파혼하는 것도 모자라. 네 전 약혼자를 고소하겠다고. 나는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전 약혼자죠. 강도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다. 서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여기까지 밀어붙인 거야. 그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내가 대처를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만약 지아가 정말로 잘못됐다면 나 평생 후회했을 거야. 나는 그를 응시했다. 그럼 그는 침묵했다. 그 질문에 그는 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 우선순위에서 신지아는 언제나 위험보다 앞서 있었고 나는 언제나 뒷수습보다 뒤에 있었으니까. 경찰서를 나오자 강도진이 따라붙었다. 서연아, 나는 멈춰섰다. 그가 말했다. 우리 이러지 말자. 결혼식 취소하는 거 다 받아들일게. 보상 문제도 대화로 풀자. 고소장까지는 가지 마. 우리 엄마 체면 중시하는 거 알잖아. 감당 못하셔. 나는 웃음이 났다. 네 엄마 체면 구겨지는 건 못 참겠고 내가 상처 입는 건 당연하다는 거네.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넌 항상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아. 강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 예전엔 나 이해해줬잖아. 그래서 옛날에 내가 쉬운 상대였단 거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차에 탔다. 오후에 강도진에게서 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일단 이걸로 화 풀어. 미안해. 라는 메모가 달려 있었다. 나는 곧바로 돈을 반환하고 정산표를 다시 보냈다. 감정 달래는 용도가 아니라 책임 보상입니다. 항목별로 정확히 정산하세요. 그는 답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가 또 대화방에서 발작을 일으켰다. 이번엔 친척방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 방이었다. 그녀는 내 사진을 올리더니 내가 결혼식 날 파혼하고 돈을 들고 날랐으며 이제는 예비 시어머니를 신혼집에서 내쫓으려 한다고 떠들었다. 요즘 여자들 무서워요. 집 자기 명의로 해놓더니 조금 틀어졌다고 안면 몰수하고 가족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요. 내가 그 메시지를 봤을 땐 이미 입주민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내가 독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시댁이 불쌍하다고 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그녀가 진짜 입주민인지 확인했다. 그런 다음 대화방에 사진 3장을 올렸다. 등기부 등본, 계약금 이체 내역, 기한 내 퇴거 통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남겼다. 이 집은 제 혼전 개인 재산입니다. 강씨 집안은 단 1원도 보태지 않았고 지분도 없으며 임대차 계약도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시 법적 책임 묻겠습니다. 입주민 대화방도 조용해졌다. 몇 분 뒤 한 아주머니가 댓글을 달았다. 그럼 신부 혼자 산 집인데 시댁이 왜 안 나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다. 결혼식 날 신랑이 딴 여자 안고 도망갔다던데 그 집인가 보네. 여론이 순식간에 역전되자 시어머니는 황급히 메시지를 지웠지만 나는 역시나 다 저장해 두었다. 하은이가 물었다. 너 요새 진짜 정신력이 대단해진 것 같아. 나는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다. 정신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야. 예전엔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상대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떤 인간들은 내 양보를 자기에 대한 면죄부로 쓰니까. 강씨 집안에서 멋대로 위로연 명목의 연회 결혼식 자녀 예약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호텔 직원의 전화로 알게 됐다. 윤서연 신부님, 강도진 신랑님 측에서 결혼식을 이번 주 토요일로 연기하고 연회는 예정대로 간소하게 치르겠다고 하시네요. 잔금은 신부님 쪽에서 기존 계약대로 결제하시는 게 맞나요? 나는 휴대전화기를 쥔 채 어이가 없어 웃었다. 누가 결혼식이 연기됐다고 하나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었다. 신랑 어머니께서 신부님이 그냥 화가 나신 거고 곧 돌아오실 거라고 하시던데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잔금은 안 내고 계약금은 규정대로 제하세요. 다 계약서대로 처리해 주세요. 직원이 난처해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쪽에서 이미 하객들한테 공지를 다 돌렸습니다. 그건 그쪽 사정이죠. 전화를 끊자마자 강도진의 메시지가 왔다. 토요일에 한 번만 와줘.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야. 그날 다 털어놓고 얘기하자. 보상을 원하면 대면에서 정해. 나는 짧게 알았어 라고 답했다. 하은이가 기겁했다. 진짜 가려고.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지. 너 혼자 가면 걔네들이 억지 부릴 텐데 그놈들이 다 안 모일까봐 그게 더 걱정이야. 토요일. 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다리 상처는 아직 완치되지 않아 걸음은 느렸지만 꼿꼿하게 서 있을 수는 있었다. 하은이가 동행했고 한유진 변호사도 함께했다. 한 변호사는 우리 엄마 칼국수집 단골 손님이 소개해준 3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로 일 처리가 아주 깔끔했다. 내 자료를 다 훑어본 그녀는 한마디만 했다. 증거는 완벽해요. 마음 약해지지만 마세요. 호텔 연회장에는 아직 결혼식 세팅이 다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신부 입장길과 꽃장식, 우리 예식 사진도 그대로 널려 있었다. 사진 속 내 얼굴은 삐뚤어진 꽃장식에 절반쯤 가려져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시어머니가 즉시 득달같이 달려왔다. 얼굴엔 가식적인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지식이듯 낮았다. 서연아, 오늘 친척 어른들 다 계신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도진이 체면 좀 살려줘. 네 앞날도 생각해야지.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조계순 아주머니, 저 오늘 체면 깎아 먹으러 온 건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굳었다. 강도진이 무대 쪽에서 걸어왔다.
내가 입은 검은색 옷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같은 날 검은 옷이 뭐야? 잘 어울리잖아. 그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서연아, 그만해. 나는 널브러진 붉은 장미 장식을 한번 쓱 보며 말했다. 너희가 다 털어놓고 얘기하자며. 앞줄에는 신지아도 앉아 있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손등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서연 언니, 오늘 언니한테 직접 사과하려고 왔어요. 사과 필요 없고 배상금이나 내.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친척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젊은 애가 입만 열면 돈돈거리네. 결혼식 밥도 먹어놓고 이렇게 뻣뻣하게 굴다니. 도진이가 참 피곤했겠다. 나는 바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사회자가 당황해서 막아야 할지 어쩔지 몰라 허둥댔다. 내가 마이크를 낚아채자 강도진이 황급히 다가왔다. 윤서연,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나는 아래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기왕 다들 모이셨으니 마침 잘 됐네요. 똑똑히 증인이 되어주시죠. 연회장이 서서히 조용해졌다. 나는 탁자 위에 반지 상자를 올려놓고 옆에 장부를 펼쳤다. 오늘은 위로연이 아니라 파혼 정산식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마이크를 뺏으려 뛰어 올라왔다. 한유진 변호사가 손을 뻗어 막았다. 조계순 씨, 장소 가리시죠.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부들부들 떨었다. 넌 뭔데 지랄이야. 윤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변호사라는 단어에 객석은 더 술렁였다. 나는 장부를 폈다. 첫 번째 장은 결혼식 비용입니다. 예식장 계약금 500만 원 제가 냈습니다. 예식 촬영과 예복, 화장비 350만 원 제가 냈습니다. 예식 차량 200만 원 제가 냈습니다. 본식 사진 촬영 150만 원 제가 냈습니다. 내가 항목을 하나씩 읊을 때마다 하은이가 대형 화면에 해당 결제 영수증을 띄웠다. 조작된 화면이나 녹음 파일이 아니라 명백한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들이었다. 시어머니가 악을 쓰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 친척들의 시선이 막아섰다. 나는 두 번째 장을 넘겼다. 신혼집 아파트 전세금 3억 원, 실내 장식 비용사 500만 원, 가구 및 가전삼 0만 원. 강씨 집안에서 낸 금액은 0원입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아까 나더러 돈 밝힌다고 욕하던 친척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숙였다. 강도진은 안색이 창백해져 중얼거렸다. 서연아, 그만 읽어. 나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날 오라고 했잖아. 털어놓고 얘기하자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널 망신 주려던 게 아니야. 나는 웃었다. 근데 너흰 계속 나한테 망신만 줬잖아. 나는 계속 장부를 넘겼다. 지난 2년간 시어머니 건강검진, 약값, 생활비로 나간 돈 총이 500만 원. 조계순 아주머니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라 하셨지만 이제 파혼했으니 법적 절차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비명을 지르며 터졌다. 거짓말 마라. 네가 자발적으로 나한테 효도한다고 줬으면서 내가 끄덕였다. 맞아요. 자발적이었죠.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아파트 입주민 단체방과 친척방에 제가 돈 싸들고 도망쳤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셨잖아요. 제가 아주머니 등골을 빼먹었다고 하셨으니 진짜 누가 누구 등골을 빼먹었는지 명확히 밝혀야죠. 객석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번졌다. 아니 집도 여자가 다 해왔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다. 그때 신지아가 갑자기 일어났다. 서연 언니. 돈 문제는 전 잘 몰라요. 하지만 도진이는 정말 언니를 사랑했어요. 저 때문에 두 사람의 6년 감정을 다 망치진 말아주세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돈 문제는 모른다고. 그럼 차량 경로 변경하는 건 알아.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쏙 들어갔다.
나는 경로 변경 내역이 담긴 카카오톡 저장 화면을 대형 화면에 띄웠다. 당일 예식 차량은 공사 구간을 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지아 씨가 꽃집에 약가방을 두고 왔다며 우회를 요구했죠. 기사님이 막힌다고 경고했는데도 강도진과 시어머니가 동의했습니다. 꽃집 확인 결과 그런 약가방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다. 신지아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난 그때 너무 긴장해서 착각한 것 같아. 내가 물었다. 착각한 줄 알았으면 돌아가서 가져오긴 했니?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사고 나서 네 손등 까졌을 때 강도진이 너 안고 구급차 탔지. 넌 그때 차 안에 피 흘리고 있는 내 얘기 단 한 번이라도 강도진한테 했어.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나도 그때 너무 놀라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놀랐겠지. 그래서 강도진 붙잡고 안아줬지. 강도진도 놀랐을 테고 그래서 널 선택했어. 너희 둘 다 무섭고 놀랐는데 피 흘리는 나 혼자만 강하게 참아야 했네. 강도진은 무대 아래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 있었다. 서연아, 나는 반지 상자를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강도진, 이 반지는 결혼식 날 피 흘리던 내 손가락에서 직접 뺀 거야. 이제 돌려줄게. 나는 반지를 장부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부로 너와의 파혼을 공식화한다. 신혼집에서는 기한 내에 퇴거하고 모든 비용은 법적으로 정산할 것이며 사고 책임도 법대로 물을 거야. 더 이상 나한테 신지아 이해하란 소리도 네 엄마 비위 맞추란 소리도 하지 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다. 나 이제 신부 안 해. 연회장은 벽 뒤 냉방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다. 강도진은 온몸에 기운이 빠진 사람처럼 서 있었다. 반지를 내려다보며 그는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무대로 뛰어 올라와 나를 삿대질하며 욕했다. 윤서연, 네가 기어코 우리 강씨 집안 망신을 다 시켜야 직성이 풀리지. 나는 마이크를 입가로 조금 더 당기며 말했다. 조계순 아주머니, 아파트 주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하신 저장본도 마저 띄워드릴까요? 그녀는 즉시 입을 닫았다. 친척 중 누군가 그녀를 말렸다. 개순아, 그만해. 이건 너희가 잘못한 거 맞아.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친척을 돌아보았다. 예전엔 시어머니가 울며 고생을 호소하고 강도진이 나한테 휘둘린다고 거짓말을 하면 다들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하지만 오늘 명백한 사실이 담긴 장부 앞에서는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다치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너무나도 확실했다. 신지아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도진아, 나 가슴이 답답해. 강도진은 무의식적으로 그녀 쪽으로 한 걸음 움직였다. 나와 수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강도진 본인도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신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나 정말 아파. 연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은이가 마이크를 쥐고 비꼬았다. 신지아 씨, 급하게 굴 거 없어요. 아프면 여기 근처 보건소 부르면 되잖아요. 괜히 또 강도진이 안고 뛰게 해서 하객들 오해 사지 마시고요. 객석 곳곳에서 푸파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신지아의 얼굴은 귓바퀴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도진을 불렀다. 도진아, 나 오늘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 강도진은 이번만큼은 즉시 그녀를 달래지 않았다. 대형 화면에 띄워진 경로 변경 기록과 꽃집 확인서, 그리고 나와 그녀의 진단서를 번갈아 보던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아야, 약가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신지아는 움찔했다. 내가 착각했다니까. 너 예전엔 약 한 번 헷갈린 적 없었잖아. 강도진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신지아는 눈빛이 흔들리며
또 눈물을 흘렸다.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우리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녀가 입버릇처럼 하던 단골 수법이었다. 예전엔 저렇게만 말하면 강도진이 무조건 물러섰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많은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경로 변경 내역과 가벼운 찰과상 진단서가 폭로된 뒤였다. 강도진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은이에게 눈짓했다. 하은이가 또 다른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이번엔 결혼식 예식 진행 요원들 단체 대화방 내용이었다. 개인적인 염탐이 아니라 신지아 본인이 실수로 요원들 방에 잘못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결혼식 전날 밤 11시 신지아가 진행 요원 방에 물었다. 내일 첫 번째 예식 차량 바로 뒷차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도진이랑 떨어져 있으면 제가 긴장해서요. 예식 기획자가 답했다. 신지아 씨, 뒷차는 원래 들러리 분들 타는 차예요. 신지아의 답, 괜찮아요. 서연 언니는 착해서 말하면 다 들어줘요. 그리고 그 아래, 그녀가 기획자에게 실수로 보낸 한마디. 결정적인 순간에 도진이가 누구를 먼저 챙기는지 보면 알겠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이 메시지는 전송된 지 1분도 안 되어 삭제되었다. 하지만 기획자는 이상하게 여겨 하은이에게 화면을 저장해서 보내두었던 것이다. 하은이도 그땐 불쾌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사고가 나고 나서야 이 기록을 찾아낸 거였다. 화면이 밝아지자 신지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강도진이 그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지아야, 이거 네가 보낸 거 맞아. 신지아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나 그날 감정이 좀 안 좋아서 헛소리한 거야.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헛소리가 아니라 시험해 본 거잖아. 그녀가 고개를 확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말했다. 넌 수없이 시험했어. 걔가 널 위해 꽃다발을 바꿔줄지, 널 위해 새벽까지 통화해줄지, 널 위해 예식 차량 경로를 바꿔줄지, 사고가 나면 널 먼저 안고 뛸지. 나는 잠시 뜸을 들이고 덧붙였다. 그리고 매번 걔는 널 선택했지. 신지아는 울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강도진을 바라보았다. 근데 이게 얘 혼자만의 잘못일까? 제가 손을 내밀면 네가 잡았고, 제가 아프다 하면 넌 나를 떠났고, 제가 울면 넌 나보고 참으라고 했지. 강도진, 넌 속은 게 아니야. 네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 말이 끝나자 강도진의 얼굴에선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변명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다. 객석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건 소꿉친구가 아니라 그냥 결혼 파탄 낸 여우네. 신랑도 미쳤지. 자기 신부 피 흘리는데 딴 여자를 안아. 여자가 파혼 잘했네. 바람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울며 불며 떼쓰는 게 안 통한다는 걸 처음 겪어보는 표정이었다. 한유진 변호사가 무대로 올라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강도진 씨, 조계순 씨, 이건 정식 통지서입니다. 무단 주거 침입 퇴거, 부당이득 반환, 파혼 손해배상, 인명피해 배상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하신다면 윤서연 씨는 강력한 형사 고소도 불사할 겁니다. 강도진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럼 책임을 져야지.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니. 연회장이 또다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신지아가 바늘에 찔린 듯 번쩍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도 다급하게 불렀다. 도진아, 나는 강도진을 바라보았다. 이 질문을 한 달 전에 했다면 나는 울었을지도 모른다. 결혼식 전날에 물었다면 신지아는 어쩌고, 네 어머니는 어쩌고, 우리 6년은 어쩌냐며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저 이 남자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었다. 그저 자기가 쥐고 흔들던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더 이상 그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의 엄마 비위를 맞추지 않고 신지아를 돌보지 않고 강씨 집안 돈줄 노릇을 하지 않고 그의 알량한 체면을 살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당황한 거였다. 나는 말했다. 강도진, 내 후회는 내 새로운 시작이 아니야. 그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서연아, 아이만, 나는 마이크를 지지대에 꽂아 넣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나는 뒤돌아서 무대를 내려갔다. 문가에 다다랐을 때 신지아가 갑자기 소리쳤다. 윤서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화장이 다 번진 채 도끼 품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러니까 네가 이긴 것 같아. 속이 시원해. 네가 날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도 도진이는 절대 날 버리지 못할 거야. 나는 그녀를 쓱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신지야, 걔 내가 버린 거야. 그녀가 멈칫하자 내가 말을 이었다. 이제 빼앗을 필요 없어. 남은 쓰레기는 네가 잘 주워 담아. 말을 끝내고 나는 연회장 문을 열고 나갔다. 바깥의 햇살은 눈부셨고 신부 입장길은 내 등 뒤에 남아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파혼 연회 이후 강씨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친척 단체방에서 내가 변호사까지 대동해 사람을 괴롭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친척 중 한 명이 이렇게 답했다. 개수나 장부 내역이 다 명백한 사실이던데 일단 돈부터 갚아야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카카오 스토리에도 장문의 글을 올려 요즘 여자들이 무섭다며 집을 여자 명의로 해놨더니 뒤통수 친다고 썼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그 집 남자 쪽에서 돈 한 푼도 안 보챘다면서요. 시어머니는 그 글을 삭제했다. 강도진은 나에게 수시로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아, 집은 다 뺄 테니까 우리 엄마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줘. 지하 문제는 내가 정리할게. 네가 억울했던 거 다 아니까 우리 한 번만 만나서 대화하자. 나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메시지를 못 본 게 아니라 마침내 무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예전엔 강도진이 대화하자는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약해져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해명을 들으러 달려갔다. 그가 1시간 동안 해명하면 결국 내가 그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강씨 집안이 짐을 빼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는 나가면서 내가 사둔 세탁기와 냉장고까지 뜯어가려 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 나는 목록대로 철저히 대조하라고 지시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나에게 욕을 퍼부었다. 윤서연, 너는 냉장고 하나 가지고 춘춘하게 구냐. 내 거니까요. 그녀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오후에 시어머니가 칼국수집에 찾아왔다. 이번엔 다른 친척 없이 강도진의 외숙모만 데리고 왔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터라 엄마는 탁자를 닦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밤새 운 사람처럼 퉁퉁 부은 눈으로 자리에 앉았다. 명숙 씨, 우리 엄마들끼리 얘기 좀 잘해봅시다. 엄마는 닦던 손을 멈췄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기회를 잡았다. 애들끼리 싸우는 거에 어른들이 부채질하면 안 되잖아요. 서연이가 아직 혈기왕성해서 그러니 명숙 씨가 잘 좀 타일러봐요. 결혼식장까지 들어갔던 앤데 파혼하면 말이 얼마나 안 좋겠어. 걔가 앞으로 어떻게 시집을 가겠냐고. 나는 주방 안쪽에서 나오며 말했다. 조계순 아주머니, 우리 엄만 저 타일을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아주머니도 네 억울한 거 다 안다. 근데 도진이도 요 며칠 마음고생 많이 했어. 걔 살이 쏙 빠진 거 봐라. 너희 6년 만난 정이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끊어내겠니?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끊어낼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일그러졌다. 그녀는 우리 엄마를 쳐다보며 호소했다. 명숙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여자 혼자 식당하면서 키웠으니 여자한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서연이라니까. 엄마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탁자에 툭 내려놓았다. 나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죠.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 딸이 당신 집안에서 서러운 꼴 당해도 웬만하면 참고 이해하라고 가르쳤어. 당신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무시할 때도 참았고 내 딸더러 당신 생활비 완내라고 할 때도 참았어. 결혼식 메뉴 맘대로 바꾸고 우리 쪽 하객 적다고 무시할 때도 다 참았어. 엄마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렇게 끝까지 참았더니 내 딸이 피 묻은 예복 입고 있는데 당신 아들은 다른 여자를 안고 가버리더라.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다. 그건 사고였잖아. 사고 난 뒤에는 엄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당신 우리 가게 와서 행패 부리고 내 딸더러 돈 싸들고 도망갔다고 욕했지. 대화방에서 유언비어 퍼뜨리고 남의 집 무단 점거하고 내 딸이 산 가전제품까지 훔쳐가려고 했잖아. 조계순 씨, 당신 화해하러 온 거 아니지. 내 딸이 이제 안 당해주니까 나한테 와서 약한 고리 건드려 보는 거잖아. 시어머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외숙모가 다급하게 중재에 나섰다. 사돈, 말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실까? 엄마가 외숙모를 쏘아보며 뱉었다.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사돈은 무슨 사돈? 내 속이 다 시원해지는 대답이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명숙, 당신 체면 좀 세워줬더니 끝까지 기어오르네. 엄마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한마디만 더 해봐.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지난번에 가게 와서 난리 친 건 안 넘어가 줬지. 오늘 가게에 단골 손님들도 있고 이웃들도 다 보고 있어. 결제 단말기 매출 기록이랑 배달 예약 시간 다 확인해서 영업방해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시어머니는 움찔했다. 우리 엄마 입에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조차 놀랐으니까. 엄마가 나를 힐끗 보며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결코 물러서진 않았다. 내 딸한테 배웠어. 무슨 일이든 증거를 남겨야 한다더라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퍼렇게 질린 채 휙 돌아서서 나갔다. 문 앞에 다다라. 나를 돌아보며 악을 썼다. 윤서연, 네가 도진이 끝까지 벼랑으로 몰면 걔도 다신 뒤돌아 안 볼 거다. 나는 대꾸했다. 바라던 바네요.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엄마는 몇 초간 버티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황급히 엄마를 부축했다. 엄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서연아, 방금 엄마 엄청 무서웠지. 나는 웃으며 끄덕였다. 응, 진짜 무서웠어. 엄마도 따라 웃었다. 그러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연아, 엄만 네가 파혼해서 남들 입방아에 오를까봐 겁났어. 네 앞날이 막막해질까봐 걱정했지. 근데 이제 다 알겠어. 남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더라. 네가 저 집안에 시집 갔으면 평생이 지옥이었을 거야. 나는 엄마를 와락 껴안았다. 엄마, 나 잘 살게. 응. 엄마가 대답했다. 너는 꼭 잘 살아야 돼. 그날 저녁, 나는 모든 서류를 한유진 변호사에게 넘겼다. 한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다. 3가지 소송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첫째, 주거 침입 및 부당 이득 반환. 둘째, 결혼식 관련 비용 청구. 셋째, 사고 관련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합의할 의향 없으시죠? 나는 대답했다. 조정은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서면 사과, 배상금 입금, 퇴거 확인이 전제되어야 해요. 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표가 뚜렷해서 좋네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증거가 완벽해서 저쪽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서류들을 보면서 나는 잃어버렸던 지난 6년의 내 모습을 종이 한 장 한 장 주워 담는 기분이었다. 강도진은 옛날에 나보고
늘 돈만 따지는 낭만 없는 여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 낭만 없는 장부가 썩어빠진 결혼식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었다. 법원 조정 기일 당일, 강도진은 아주 일찍 도착해 있었다. 흰 셔츠 차림에 수염도 깎지 않아 몹시 초췌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그의 옆에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신지아도 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지 않았고 손등에 붕대도 푼 채 작은 밴드 하나만 붙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소매 안으로 감췄다. 나는 한유진 변호사 옆에 앉아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조정위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양측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파혼에 따른 비용 정산, 무단 점거 및 재산 반환, 사고 관련 손해배상. 하나씩 조율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집은 벌써 뺐고 물건도 손 하나 안 댔어요. 뭘 더 어쩌라는 거예요. 한 변호사가 목록을 넘기며 말했다. 냉장고, 세탁기, TV, 매트리스 모두 윤서연 씨가 구매한 품목입니다. 조계순 씨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 훔쳐가려다 관리사무소에 저지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사무소 일지와 이삿짐 센터 예약 내역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정위원이 그녀를 보며 물었다. 이 부분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말했다. 안 가져갔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한 변호사가 단호히 말했다. 미수에 그쳤다고 범죄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향후 해당 자택에 절대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 쓰세요. 시어머니는 분통이 터져 아무 말도 못했다. 두 번째, 결혼식 비용. 시어머니가 또 나섰다. 원래 결혼식은 양쪽 집안이 같이 하는 건데 지가 자발적으로 낸 돈을 파혼했다고 물어내라니 억지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조계순, 아주머니, 결혼식이 취소된 결정적 이유는 신랑인 강도진이 신부를 버리고 도망간 것, 그리고 그 이후 당신들이 유포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변심해서 파혼한 게 아니라고요. 강도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조정위원이 자료를 보며 말했다. 현재 계약금 및 지출 주체가 윤서연 씨로 명확히 확인됩니다. 예식장 계약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환불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결제했으니 당연히 제 몫이죠. 못 돌려받는 위약금과 손실액은 과실 비율에 따라 그쪽이 배상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책상을 쾅 쳤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물어내? 한 변호사가 진단서, 기록 화면, 경로 변경 기록을 밀어주었다. 이 근거들로요.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세 번째, 사고 책임. 신지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약가방 얘기 꺼낸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전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착각한 거예요. 저도 그 사고로 다쳤고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하은이가 콧방귀를 뀌었다. 조정위원이 주의를 주자 하은이는 입을 꾹 닫았다. 나는 신지아를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약가방 두고 왔다는 꽃집엔 약가방이 없었고 네가 단순히 차에만 탔다는 말과 달리 차 행렬 배치를 너 맘대로 바꿨지. 내가 다친 줄 몰랐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던 3명의 증인이 하은이가 서연이 다리에 피난다고 강도진에게 소리치는 걸 똑똑히 들었어. 신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 그럼 증인들 얘기 직접 들어보지. 하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기사님도 참석했고 예식 기획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들은 차례로 그날 상황을 진술했다. 하은이는 자기가 강도진에게 3번이나 소리쳤고 강도진도 그걸 들었으며 오히려 자기를 향해 서연이나 챙기라고 윽박질렀다고 증언했다. 김 기사님은 신부 쪽이 훨씬 심하게 다쳐서 같이 구급차를 타야 한다고 권했지만 신랑이 신지아를 안고 먼저 차에 올라탔다고 진술했다. 기획자는 신지아가 결혼식 전부터 계속 신랑과 가까이 타겠다고 고집을 피워 난처했었는데 자기가 서연 언니 착해서 괜찮다고 우겼다고 진술했다.
증언 한마디 한마디가 돌덩이처럼 강도진의 얼굴에 짓눌러졌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서연아, 미안해. 조정실 안은 고요했다. 나는 그를 응시했다. 그 말은 사고 현장에서 진작했어야지. 그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지. 시어머니가 다급해져 소리쳤다. 도진아, 너 쟤한테 굽히지 마. 저건 기어코 널 무릎 꿇리려는 수작이야. 강도진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강도진이 엄마를 향해 여러 사람 앞에서 입 다물라고 소리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속이 다 시원했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늦어버린 각성은 나에게 1원짜리 가치도 없었으니까. 조정은 3시간이나 이어졌다. 마침내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강씨 집안은 신혼집 비밀번호를 반환하고 무단 침입 금지 각서를 쓴다. 시어머니는 단체방에 올렸던 허위 사실을 해명하고 사과문을 공개 게시한다. 결혼식 위약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강씨 집안이 전액 배상한다. 신지아는 경로 변경에 대한 귀책 사유로 일부 배상 책임을 진다. 주요 책임은 강도진이 지며 배상금은 이외 분할로 입금한다. 합의서에 서명할 때 시어머니는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신지아는 울면서 강도진에게 물었다. 너 정말 나더러 배상금을 물어내란 거야. 강도진은 복잡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지아야, 이번 일은 네 과실이 커. 그녀는 강도진이 낯선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며 말했다. 너 예전엔 아니랬잖아. 너무나 익숙한 대사였다. 나는 불쑥 웃음이 났다. 강도진이 내 웃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내가 말했다. 쟤도 네가 변했다고 하네. 그의 얼굴에 참담함이 스쳤다. 나는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강도진이 계단 아래까지 쫓아왔다. 서연아.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배상금은 제때 낼게. 부족한 건 내가 채울 거고. 신혼집은 2번 다시 안 찾아갈 거야. 그리고 지아랑은 앞으로 연락 안 할게. 나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네 사정이고 그의 눈에 고통이 차올랐다. 너 정말 나한테 미련이 하나도 없어. 나는 곧장 대답하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에 다리의 흉터가 욱신거리는 듯했다. 사고 현장, 닫히던 구급차 문, 네가 좀 참으라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미련 있었어.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나는 이어 말했다. 근데 그날 이미 다 죽어버렸어. 그의 얼굴에서 찰나의 빛이 사그라졌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알았어. 나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이번엔 그도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 원래 예약했던 예식장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환불금을 수령하고 내 개인 물품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다. 나는 평일 오후를 택해 방문했다. 연회장은 텅 비어 있었고 신부 입장길은 이미 철거되었다. 절반쯤 남은 꽃 장식 틈에 백장미 몇 송이가 덩그러니 말라비틀어진 채 굴러다니고 있었다. 마치 씁쓸한 희극 같았다. 호텔 직원이 환불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다. 서연 신부님, 정말 유감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호텔 잘못이 아니잖아요. 직원이 머뭇거리더니 덧붙였다. 강도진 씨도 와 계십니다. 내가 고개를 들자 강도진이 연회장 쪽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그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꽤 오랫동안 나를 기다린 모양이었다. 나는 영수증에 서명하고 가방에 넣었다. 그가 내 앞까지 다가왔다. 서연아, 나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해보든가. 그는 텅 빈 연회장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식장에서 나 정말 너랑 평생을 잘 살고 싶었어. 진심이었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지아를 챙기는 게 너무 버릇이 돼서 그랬어. 걘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랑 붙어 살았고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걔를 좀 챙겨줘도 네가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널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냥 네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깜빡했던 거야.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깜빡한 게 아니라 안중에 없었던 거지.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서연아, 내가 지하 앉고 구급차 탈 땐 정말 네 상처가 심각한 줄 몰랐어. 하은이가 부르는 소리 들었어. 근데 난 네가 강하니까 버틸 줄 알았어. 나는 피식 웃었다. 최진우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 이 결혼식은 장례식으로 하는 게 맞았네. 그는 흠칫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이미 치워진 예식장 통로 자리를 가리켰다. 장례 치른 건 저 결혼식이었지. 내가 아니거든. 강도진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게 물들었다. 내가 널 다시 쫓아다니면 안 될까? 안 돼. 왜? 네가 한순간의 실수를 한 게 아니니까. 넌 6년 내내 그렇게 나를 대했어. 그는 반지 상자를 꽉 쥐었다. 내가 덧붙였다. 신지아가 꽃다발을 탐낼 때 넌 나보고 양보하라 했고 걔가 가까이 앉겠다 할 때도 나보고 양보하라 했어. 네 엄마가 나한테 돈 내놓으라 할 때도 나보고 철들라 했고 이해하라고 했지. 결혼식 당일의 사고는 그냥 그 모든 일들이 투싸 터져 증폭된 것뿐이야. 강도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나 고칠 수 있어. 근데 난 이제 기다리기 싫어. 그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다. 강도진이 내 앞에서 우는 걸 본 건 처음이었다. 옛날엔 그가 나 때문에 울어준다면 당장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그 광경을 마주하니 그냥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옛날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남아있던 짐을 돌려주는 인수증이었다. 집 열쇠는 관리사무소에 반납했고 네 엄마 짐도 싹 뺐어. 남은 배상금은 날짜 맞춰서 입금해줘. 그리고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우리 6년이 결국 영수증 쪼가리만 남은 거네. 나는 말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 나는 내 다리에 상처를 가리켰다. 흉터도 남았잖아. 그의 목이 챈다. 나는 더 지체하지 않고 호텔을 나섰다. 호텔 문을 나설 때 등 뒤에서 강도진이 소리쳤다. 윤서연.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만약 그날 내가 널 먼저 안고 구급차를 탔다면 우리 이렇게 안 됐을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안 됐을걸.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찰나 내가 결정타를 날렸다. 네가 날 먼저 안을 인간이었다면 애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테니까. 내 등 뒤에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호텔을 나서자 햇살이 밝았다. 길가에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작은 오토바이 앞바구니에는 시장에서 방금 사온 채소들이 담겨 있었다. 나를 본 엄마가 손을 흔들었다. 서연아, 집에 가서 밥 먹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오늘 메뉴 뭔데? 소고기 수육 칼국수. 우리 딸 고기 많이 올려줄게. 나는 뒷좌석에 올라타 엄마 허리를 꽉 껴안았다. 어릴 때도 이렇게 엄마 오토바이 뒤에 탔었다. 그때는 내가 커서 시집 가면 내 진짜 집이 생길 줄 알았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집은 화려한 결혼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다쳤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딸 많이 아프지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는 곳, 거기가 집이었다. 나는 엄마 등 뒤에 뺨을 기대었다. 귀가에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등 뒤의 호텔은 점점 멀어졌다. 며칠 뒤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소포가 왔다. 직장 동료가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다. 서연 선생님, 택배 왔어요. 열어보니 경찰의 정식 사고, 과실 비율 통지서였다. 예식 차량이 무단으로 공사 구간에 진입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임. 운전자는 안전운전 불이행 책임, 차량업체는 관리 책임. 임의로 경로 변경을 지시 및 동의한 관련자들은 해당 민사 배상 책임을 짐. 나는 서류를 사진 찍어
한유진 변호사에게 보냈다. 변호사님이 곧바로 답장을 주었다. 합의서 내용대로 배상금 청구 진행하겠습니다. 저쪽이 미루면 바로 소송 갑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오후에 강도진 이름으로 첫 번째 배상금이 입금되었다. 입금 자명에는 정상금 1회차라고만 찍혀 있었고 군더더기 말은 없었다. 몇 분 뒤 시어머니가 친척 단체방과 아파트 입주민방에 사과문을 올렸다. 윤서연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거나 강씨 집안 재산을 뺏으려 한다는 제 말은 모두 허위 사실입니다. 신혼집은 윤서연 씨 개인 재산이며 결혼 비용도 모두 윤서연 씨가 지불했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오해를 빚었습니다. 윤서연 씨에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한유진 변호사가 한 글자 한 글자 검수해서 수정한 티가 팍팍 나는 건조하고 딱딱한 사과문이었다. 진심 어린 뉘우침 따윈 없겠지만 상관없었다. 내가 원하는 건 결과지 그들의 반성이 아니었으니까. 대화방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 명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몇 명은 없던 일처럼 입을 다물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저 다시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밟지 못하게 만들면 그만이었다. 신지아의 카카오 스토리 새로운 게시물도 끊겼다. 하은이 말로는 그녀와 강도진이 크게 싸웠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했다. 강도진이 신지아에게 귀책 사유 배상금을 일부 분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신지아는 자기가 낼 돈이 어딨냐며 버텼다. 그녀는 강도진이 변했다고 예전엔 자기를 무조건 감싸주었는데 왜 이러냐고 따졌다고 한다. 강도진은 그녀에게 되물었다. 너 결혼식 전날 대체 왜 그 메시지를 보냈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굴 먼저 챙길지 시험하려고 그랬어? 신지아는 울며 장난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강도진은 더 이상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믿든 안 믿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진흙탕 싸움은 그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였다. 한 달 뒤 다리의 실밥을 모두 뽑았고 연분홍색 흉터만 남았다. 최진우 의사가 경과를 보며 말했다. 회복이 빠르네요. 흉터가 남을까요? 색이 옅어지긴 하겠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을 겁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최 의사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씩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또 피 흘릴 때까지 참고만 잊지 않게 해줄 경고장 같은 거잖아요. 최 의사도 마주 웃었다. 비싼 경고장이네요. 비쌌지만 효과는 확실했죠. 병원을 나설 때 입구에 서 있는 강도진을 보았다. 그는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다. 꽃도 반지도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 미행한 거 아니야.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건강검진 결과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본 거야. 내가 짧게 끄덕였다. 다리는 다 나았어. 응, 다행이네. 우리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예전엔 밤새 통화해도 할 말이 끊이지 않았는데 나중엔 그가 제일 많이 하던 말이 내가 이해해줘였고 이제는 정말로 할 말이 단 한마디도 남지 않았다. 강도진이 낮게 말했다. 서연아, 나 지아랑 연락 다 끊었어. 나는 그를 물끄러미 보았다. 나한테 그런 거 보고할 필요 없어.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알아. 그래도 네가 알아줬으면 했어. 내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됐네. 네가 언젠가 나를 용서해 줄 날이 올까? 나는 곧장 대답하지 않고 병원 앞을 지나가는 어느 신혼부부를 보았다. 여자는 손에 진료 기록지를 들고 있었고 남자가 그녀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있었다. 여자가 천천히 걷자 남자도 보폭을 맞춰 천천히 걸어갔다. 아주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강도진에게 말했다. 널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그의 눈빛이 작게 흔들렸다. 내가 덧붙였다. 하지만 두 번 다시 널 원하지도 않아. 그의 눈동자에서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 알겠어. 나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이번에 그는 단 한 걸음도 쫓아오지 않았다. 엄마의 칼국수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열심히 수타면을 밀고 있었다. 가게 간판이 새로 바뀌어 있었다. 예전엔 명숙네 칼국수였는데 새로 바뀐 간판에는 서현명숙 칼국수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는 내 이름이 들어가야 우리 모녀가 하나로 똘똘 뭉친 것 같아서 바꿨다고 했다. 나는 계산대 뒤에 앉아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신부예복을 꺼냈다. 며칠 전 하은이가 챙겨다 준 것이었다. 새하얀 예복 밑단에는 세탁소에서도 지우지 못한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옷을 버리지 않았다. 깨끗한 무늬 조각을 작게 잘라 새로 산 기록장 첫 장에 붙였다. 그리고 날짜를 적은 뒤 한 줄을 썼다. 오늘부터 다시는 억울함을 인내로 포장하지 않겠다. 하은이가 가게에 놀러 오다 말고 내가 뭔가를 적고 있는 걸 보고 기웃거렸다. 새 가계부 샀네. 내가 대답했다. 새 인생이지. 하은이가 씩 웃었다. 그럼 첫 장에는 뭐 적을 건데?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수입한 건. 무슨 수입? 나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길거리에 부서지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엄마가 밥 먹으라고 나를 부르고 있었고 하은이는 떡볶이를 시키자고 조르고 있었다. 내 휴대전화에는 강도진의 메시지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고 통장에는 배상금 이외 차가 정확히 꽂혀 있었다. 나는 기록장을 천천히 덮으며 미소 지었다. 자유.